현대소설 적용 2강에 있는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이런 최소한의 특징들은 좀 알아두자. 일반 소설에서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서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거는 좀 익혀두고 그 다음에 작품으로 들어가서 대화와 서술로 구분한다든가 인물이 등장해서 그걸 좀 구분한다든가 또는 시간이나 장소, 소재가 바뀌어서 좀 소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는데 이 작품은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어떤 그 의식에 따라서 소설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 좀 일정 부분 내용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지 잘 구분을 하자. 그런데 우리는 미리 공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부분을 좀 나눠 보겠습니다. 일단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오며 하는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으로 나눠 봅시다. 여기다 일단 써놓고. 그래서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오며 거기 1번. 그 다음에 전차 안에서 2번. 쉽게 나눌 수 있죠. 그 다음에 장충단으로 3번. 그 다음에 표지급쇼라고 하는 부분이죠. 표지급쇼 4번. 단락을 그렇게 좀 나눠보고 그 다음에 중략 부분이 있죠. 중략 부분이 있는데 중략 부분은 좀 나중에 언급하는 걸로 해서 그 다음에 조그만 그거는 5번 정도로 좀 잡아볼까요? 조그마는 5번. 그 다음 쭉 보다 보니까 그러나 부분이 6번. 그 다음에 9번은 구석 한 가게에 서서, 한 구석에 서서 해서 그것을 7번. 공간에 좀 변화가 나타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거기에서 7번이고, 그 다음에 문득 9번은 얼굴에서 부종을 발견하고 하는 부분이 마지막 8번째, 들여쓰기 부분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의미상으로 나누면 그렇게 나눌 수 있다. 그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진 부분들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크게 8개 파트로 나눠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누기가 요건 비교적 어렵지는 않은 부분이네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나뉘어진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좀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문단 부분부터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 문단에서는 구보가 행복을 찾아서 거리를 배회하는 거죠. 행복을 찾아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배회하는 거죠.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 무엇인지 체크 들어갈게요. 첫 번째, 구보 동그라미 칩시다. 그래도 주인공은 알고 가야 되죠. 그래서 1번. 이 글의 서술자이자 주인공입니다. 서술자, 주인공에 해당이 된다. 다음 두 번째. 이 구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작가인 박태원의 호 또는 필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작가 박태원의 호가 이 글을 쓸 때 발표하는 필명이라고 얘기하죠. 글을 쓸 때 쓰는 가짜 이름이 필명인데, 자, 필명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작품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구보의 이미지는 일제강점기의 무기력한 지식인을 상징해요. 일제강점기, 무기력한 지식인 또는 방황하는 지식인을 상징하는 사람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박태원의 호가, 박태원 작가 자신의 호가 필명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또 네 번째로 좀 봐야 될까요? 자, 네 번째로 보면 자전적 성격의 소설이다. 자전적 성격의 소설임을 암시하는데 이것이 수능에 출제가 된 개념이에요. 수능 기출 개념입니다. 이건. 다음 두 번째로 가서 작품 내용이 꽤 길어요. 9번은 다시 밖으로 나오며에서 9번은 다시 밖으로 나오며 하는 부분이죠. 이제 뭔가 좀 출발을 하고 있죠. 밖으로 나오며 부분 밑줄 쫙 쳐봅니다. 자, 9번가 밖으로 나왔다라는 건 특별한 목적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1번 이렇게 잡을까요? 밑으로 잡아봅시다.
특별한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나온 겁니다. 특별한 목적지가 없어. 아, 옛날 일제강점기에 지식인들이 이렇게 좀 방황을 했구나. 방황의 이미지가 되겠죠. 특별한 목적지가 없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리를 배회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거리를 배회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떤 지식인들의 방황하는 이미지로 비춰질 수도 있다. 방황의 이미지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특별한 소재가 등장을 해요. 특별한 소재가 등장을 하는데, 웬만큼 분석을 안 하기 때문에 좀 그런데, 그래도 체크는 해보겠습니다. 단장이라고 하는 거죠.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팡이를 의미하는 건데, 단장은 지팡이를 의미한다. 근데 이 지팡이는 지금 바로 이 앞에서 거리를 배회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장은 배회와 방황의 상징성을 지니는 걸로 봐야 됩니다. 네 번째, 공책으로 합시다. 이 행복에 가는 건 몰아서 떨굴게요. 바로 그 옆에 있는 어디가 행복을 찾을까 하는 그 부분. 소주제 이미 얘기를 해놨죠. 행복을 찾아 거리를 배회하는 거니까 그거와 행복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묶어서 할게요. 그 전에 공책이라고 하는 상징적 소재도 좀 체크하겠습니다. 이거는 공책이라고 하는 것은 구보가 관찰한 것을 메모하는, 관찰하는 것을 메모하는 하는 도구겠죠. 메모라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할 텐데, 이 공책은 결국 이 구보가 소설가의 면모를 지니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죠. 다섯 번째, 구보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 그래서 구보는 거기에서 거기를 좀 써놔야 되겠네. 필수죠.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 밑줄 쳐놓고, 첫 번째 나눈 소단락에서는 이 부분을 잘 체크하면 거의 내용은 끝납니다. 일단 거기라고 하는 것은 관찰이에요. 거리를 관찰을 하는 건데, 관찰을 하는 것만으로는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인즉슨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관찰이 곧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의미. 다음 두 번째, 좀 더 깊게 생각을 들어가면 작품의 후반부에 보면 어떤 게 행복일까요? 관찰을 통해서 생활과 창작이 일체가 되는 글을 쓰는 거죠. 생활과 창작이, 사실적인 삶과 생활과 창작이 일체되는 글을 쓰는 겁니다. 생활과 창작이 일치되는 글을 쓰는 것이 결국 그것이 행복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섯 번째로 갈 거는 그들은 갈 곳만은 하는 부분인가요? 갈 곳만은 가지고 있었다. 구보와 대조되죠. 갈 곳만은 가지고 있었다 하는 부분을 밑줄 들어갑시다. 지금 아무데도 갈 데를 정하지 않고 나왔던 구보죠. 이 부분은 자,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모습인데, 일반 사람들과 구보는 서로 좀 다르죠. 그래서 그분은 일반 사람들과 대비되는 구보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구보는 어때요? 갈 곳이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갈 곳을 정해놓고 가지만 구보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구보는 여기에서 방황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 구보가 서로 대조돼요. 일반 사람들과 구보가 서로 대조가 된다. 다음 일곱 번째. 그는 자, 저 혼자 부분부터인가요? 저 혼자라고 하는 것은 구보가 느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 혼자 그곳에 남아있는 것에 외로움과 애달픔을 해서 외로움과 애달픔까지 밑줄 쳐놓으면 되겠습니다. 애달픔을 맛본다.
에서 애달픔까지만 밑줄에도 얼추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저 혼자는 당연히 구보일 거고 소외와 고독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쓰여 있지만 이것이 어떤 도시화 플러스 어떤 대중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구보의 모습이라고 할 때, 여덟 번째 전차에 뛰어 올랐다. 일단 도입 부분이니까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차에 뛰어 올랐다. 오케이, 밑줄 들어가고, 이 행위가 무슨 의미일까? 바로 소외와 고독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부보가 소외감 또 고독이 있겠죠. 소외감, 고독 또는 어떤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지금 전차에 뛰어오른 거죠. 저 행동의 의도가 해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소외라든가 고독이라든가 불안감을 나름대로 벗어나려고 지금 시도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어지는 부분에서 전차 안에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 전차 안에서라고 하는 부분인데 요거 네모칸 다시 한번 설정해 두고 저기에서 특징을 하나 안 쓴 게 있죠. 전차 안에서라고 하는 건 요거 별표 쳐놔야 됩니다. 나중에 조그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장면이 좀 바뀌거나 새로 시작하는 부분에서 첫 어절을 소제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 첫 어절을 그죠? 첫 어절이 소제목으로 쓰여 있어요. 1번으로 할까요? 첫 어절이 소제목으로 쓰여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또 집중력도 올라가죠. 그래서 주의 집중 효과가 나타난다. 또는 어떤 그 이해하기 편하다. 또는 나누기 편하다. 그러죠. 그래서 주의 집중 효과가 있는 걸로 봐야 되겠죠. 결국 첫 어절이 소제목인 건 새로운 장면이라든가 상황의 시작을 암시하는 거겠죠. 상황의 시작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9번으로 했다면 이제 10번으로 갈까요? 2번이네요. 요게 큰 2번이 되겠지. 그죠? 큰 2번이 되겠지. 전차 안에서의 소주제를 미리 써놓으면 풍경 묘사가 일단 우선적으로 눈에 띄어요. 풍경 묘사. 그만큼 갈 곳이 없었는데 길거리에 나왔는데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아서 전차에 뛰어올랐으니까 일단 주변을 관찰하듯이 풍경 묘사했어요. 그래서 전차 안에서 이런 내용들이 9번, 그 다음에 계속해서 9번은 우선에서 이 부분 봅니다. 9번은 우선, 또 쉼표야. 그 다음에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이 부분 밑줄 쳐야 될 거예요.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주목받을 만 했었구나. 이게 재밌는 내용은 아니지만 정말 소설 기법에 있어서 공부가 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일단 이 부분들 보면 첫 번째 뭐가 된다? 잦은 쉼표. 너무 자주 사용해요. 잦은 쉼표 사용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잦은 쉼표 사용을 하면 계속 꾸준히 읽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좀 주의 집중 효과가 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잦은 쉼표 사용 부분인데 요거는 당연히 주의 집중 효과. 그죠? 그다음에 리듬감이 나타나고 그래서 일단 주의 집중 효과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서 그 어떤 리듬감 또는 운율감도 나타나게 되겠죠. 자, 리듬감을 부여한다라는 점. 그다음에 인물의 심리를 좀 더 섬세하게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인물의 심리,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이 의미를 좀 해석할 건데, 두 번째는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이미지로 봐야 되겠죠.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요걸 2번으로 써놔서 정체성을 찾지 못한다. 또는 방황하는 이미지다. 또는 목적지가 없이 방황하는 이미지라는 점. 네, 방황하는 이미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걸 3번으로 다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됐다. 좌석은 밑줄 점령당했다. 밑줄. 왜? 요거 문제 풀다 보면은 의미 파악하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11번째 좌석은 점령당했다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겠죠. 무기력한 구보의 이미 점령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좌석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거죠. 빼앗김이라고 써놓을까요? 좌석을 빼앗긴 겁니다. 또 9번은 차장대 가까운 한 구석에 가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해서 이 동대문행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 밑줄칩니다. 자, 이 동대문행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요거 다시 한번 또 밑줄 들어가야 되죠. 이 동대문행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하는 부분은 앞에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행선지 또는 목적지를 정하지 않았던 거죠. 목적지를 정하지 않았었던 구보였기 때문에 2번으로 해석하자면 목적의식이라든가 어떤 자신의 정체성이죠. 목적의식 또는 어떤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은 것과 연관이 돼요. 정체성이 희박한 면모다 또는 희박한 모습이다. 희박한 삶을 의미하는 거죠. 암시까지 가봅시다. 요 부분에서 요것이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 식민지 지식인의 면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걸 부수적으로 일제강점기에 시대적인 걸 넣을 수 있거든요. 외제적 관점으로 일제강점기에 지식인들의 어떤 방황과 연결해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묶을 수 있다. 표현은 알아두자. 대체 어느 곳에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그것도 밑줄 쳐야 돼요.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좀 복잡하더라도 대체 행복은 하는 부분인데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 계속 이어져야 돼요. 행복은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행복을 구보가 나름대로 추구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획득할 방법이죠. 획득 방법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목적의식이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자, 취득할 방법에 대해서는 적극성이 없어요. 즉, 방법적인 적극성이 없는 것이 바로 관념적인 태도죠. 이 부분이 역시 또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됐죠. 적극성의 부재예요. 적극성이 없는 요 부분이죠. 이것이 구보의 인물상의 특징이다. 요거 좀 별표해 놓으세요. 인물상의 특징, 적극성이 부족하다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이번 시험 파트에서 보면 소설가 구보 시의 1위는 간단하게 내더라도 좀 까다로운 용어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 왜? 일반적인 소설이 아니에요, 이게. 의식의 흐름 소설 기법 소설이기 때문에 다른 소설은 몰라도 이 소설만은 여러 가지 여기 관련 용어라든가 배경 지식을 분명히 넣어놓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 낭패 보고 아마 내신형으로 좀 출제가 된다면 소설에서 틀린다면 여기서 틀릴 거예요. 대부분 나머지는 안 틀릴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의외로 간단한 작품인 것 같고 별 내용 없는 것 같은 작품이지만 여기서 쓰이는 용어들이 독특하기 때문에 조심하자. 요거 키워드 정리해주고 갈까? 소극적 태도예요. 정답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획득하는 방법, 실천에 있어서는 실천에 소극적이다.
실천에 있어서는 소극적 태도다. 이제 동대문 운동장을 돌아 그 부분은 이제 창밖의 경치를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네, 2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운동장에서 점점점점 9번은 쉼표, 차장대 쉼표. 네, 9번은 차장대 운전대로 향한 쉼표. 안으로 파란 유흥을 받쳐댄 창까지. 네, 받쳐댄 창까지. 여기까지 또 예, 밑줄은 그런가요? 네, 가로로 한번 쳐봅시다. 이거는 어떤 거리를 네, 배회한 거나 마찬가지죠. 차를 전차 안에서 거리를 배회하면서 거기에서 관찰한 모습이다라고 간단히 정리할 수 있어요. 네, 관찰한 것을 기술한다. 관찰한 것을 네, 표현하고 있다. 관찰 기술이라고 할게요. 기술을 쓰다라는 거죠. 관찰한 것을 쓰고 있다. 자, 교회를 즐기지 않는다. 밑줄. 교회를 즐기지 않는다. 밑줄 쳐놨습니까? 소주에 좀 있다가 첫 번째는 교회를 즐기지 않는다. 내용적인 분석만 합니다. 여기선 교회를 즐기지 않는다. 밑줄만 잘 치면 돼요. 이 부분은. 플러스 어디가 있다? 그 방금 부분 고독을 두려워하는 거죠. 예, 요거의 이유가 그 다음에 있는 거. 고독을 두려워한다. 그죠? 고독을 네, 두려워한다. 요 부분을 밑줄 쳐서 그냥 연결만 하면 됩니다. 요거는 이유예요. 교회를 찾아가지 않는 이유, 혼자 있는 고독이 이제 무서워진 거야. 즉 다시 보자면 교회를 즐기지 않는 건데 요거를 다시 재해석을 합니다. 그대로 나오지는 않고 그럼 요거를 좀 정리를 하자면 자 9번은 교회에서 다시 한번 9번은 교회에서 뭐를 하고 있다고? 고독감에 대한 감정을 느낀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9번은 교회에서 나가면 교회에서 네, 어떤 서울시 외곽이겠죠. 교회에서 고독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와닿지 않으면 이것도 뭔 말인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즐기지 않는다, 고독을 두려워한다, 교회 나가면 고독을 느끼는 거죠. 두 번째는 네,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네, 대충 요 정도의 내용인데 요거는 과거의 소극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거죠. 네, 고독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만큼 움직임이 없었죠. 그래서 네, 과거의 어떤 소극적인 삶의 태도에 과거의 어떤 소극적 태도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과 부대꼈다면 고독을 사랑할 필요는 없었겠죠. 그래서 보다가 그런 때라고 하는 마지막 문장. 네, 그런 때 9번은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떠맡겨 버리고 그리고 또 쉼표 계속 나오죠. 네, 어떤 관심 유도, 리듬감, 또 호흡 조절 뭐 그런 거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해서 요것과 관련되는 거예요. 사실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은 개혁인데 이 고독을 사랑한 일에 대해서 꾸며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하는 부분이 핵심 밑줄입니다. 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하는 부분. 네, 쭉 밑줄 들어갑시다. 꾸며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오케이. 이 부분은 자기 위안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첫 번째 자기 위로, 자기 위안에 해당되는 성격의 내용인데 조금 더 풀어서 보자면 네, 고독을 즐겼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보면 네, 고독을 즐겼다라는 얘기인데 고독을 네, 즐겼다고 생각했던 자신을 반성하는 건가요? 아무튼 살펴보는 거죠. 네,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있죠. 생각했던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내면을 성찰한다라는 점. 요거는 모의고사 출제됐던 내용이에요. 별거 아닌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환장하죠.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꾸며왔는지도 모를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보면 고독을 즐겼다고 착각을 했던 건데 그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있다? 네, 성찰로 나오고 있네요. 조심합시다. 꾸며왔다라고 하는 말은 꾸며왔는지도 하는 요 부분은 자신을 성찰한 거야. 반성적인 건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기는 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소주제는 뭐 쉽게 가죠. 고독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좀 달라지지만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걸로만 소주제를 좀 체크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고독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과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고독을 사랑했던 네, 과거 회상적인 요소도 있어요. 과거 회상과 네, 또는 네, 성찰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 회상을 성찰이라고 말을 바꿔서 나온 문제도 있었다. 조심합시다. 이제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시다. 표 찍읍쇼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표 찍읍쇼. 자, 여기서 이제 그 회상, 성찰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말로는 요거 상념이거든요. 네, 어떤 생각에 빠지는 건데 첫 번째, 네, 표 찍읍쇼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얘기하는 건가요? 네, 바로 네, 차장이나 그죠? 네, 차장이 그의 앞으로 왔다라고 해서 표 찍읍쇼는 당연히 네, 차장의 말이겠죠. 거기 뒤에 있으니까 네, 이 차장의 말이 어떤 기능인가? 바로 자신의 네, 어떤 상념, 회상을 끝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회상이나 상념을 마무리하게 하는 이제 장면이 좀 전환이 되는 거네요. 그죠? 네, 그래서 표 찍읍쇼 요 차장의 말은 앞에 있던 어떤 회상 또는 네, 상념의 끝입니다. 회상을 예, 끝나게 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점. 요건 내신형이다. 예, 요게 이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자, 또 모의고사에서 나온 표현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거는 요즘에는 표 찍으라고 하는 차장이 없습니다. 네, 당시 일제강점기 당시의 네, 시대상이 반영됐다라고 하는 것이 네, 지나가는 내용으로 나왔어요. 얘가 심각한 정답이 된 건 아니죠. 네, 차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과 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네, 시대적인 모습으로도 네,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눈을 뚫어뜨려 하는 두 번째 단락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네, 그래서 다섯입 그죠? 다섯입 동전 밑줄 쳐놓고 그냥 동전으로 밑줄 갈 수도 있어요. 네, 다섯입 동전. 자, 요 다섯입 동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보가 다시 생각에 빠지는 거죠. 순간 요 상념을 끝나게 하는 요 부분인데 이 동전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그죠? 네, 행복에 대해서 다시 상념에 빠지게 하는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네, 다섯입 동전은 표면적으로는 전차가 달릴 때 전차의 네, 시내 구간 요금이었어요. 그 당시에. 시내 구간 요금이었고 이 부분에 시대상이 반영된 것은 이 내용까지 좀 포함이 됩니다. 표 찍읍쇼, 차장이 있었던 부분, 그 다음에 다섯입 동전 부분, 이거는 내 시대상 반영과 연결이 되는 소재예요. 네, 아주 기초적인 걸 물어볼 때 이런 거죠. 그런데 의미상으로 들어가면 요거는 그 당시에 시내 구간 요금이었는데 이 시내 구간 요금은 다시 구보가 상념에, 생각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것을 상념이라고 합시다. 쓸데없는 생각이니까. 네, 상념에 빠지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또 동전이에요. 이 상념에 빠질 때 뭐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행복에 대한 생각이죠. 행복에 대한 생각에 상념에 빠지게 하는 소재가 또 저 다섯입 동전이다. 결코 단순하게 넣지 않아요. 네, 고현학이라고 하는 요 영역에서 그 의미 해석을 단순하게 하나로 볼 수는 없다라는 점이죠. 그 다음에 네, 대정 11년, 11년, 또 8년, 12년, 대정 54년 해서 동전이 발행된 연도를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에서 어떤 한 개의 의미를 찾아내려 들었다 해서
대정 12년이 직접 밑줄 쳐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대정 12년인가요? 대정 12년부터 쭉 가로쳐서 그 다음에 대정 54년 구부는 그 숫자에서 어떤 한 개의 의미를 찾아 해서 그 숫자에서 한 개의 의미를 찾아 까지 가로 닫고 실제 밑줄 그 숫자에서 의미를 찾아가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부분이에요. 숫자에서 의미를 찾는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이 부분은 동전 발행 연도입니다. 일제강점기죠. 동전 발행 연도인데 당연히 일제강점기고 일제강점기임을 시대적인 배경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동전에서 숫자에서 한 개의 의미를 찾겠다. 아까 동전다섯님은 신의 전차 요금인데 다시 행복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매개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부질없는 일이었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행복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동전의 어떤 그 연도가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하는 요 표현 기법이 바로 뭡니까? 표현 기법을 좀 체크하려고 하는 겁니다. 표현 기법상의 특징이 나타나죠. 의식의 흐름 기법이에요.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서 외부적인 관찰과 바로 자신의 생각으로 가는 거죠. 그 뒤로 좀 밑줄 칠까요? 하나 더. 그것은 적어도 행복은 아니었을 것이다.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도 행복은 아니었을 것이다. 결론 내리고 가죠. 행복은 아니었다. 자, 이거를 왜 했느냐? 자, 행복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 의식의 흐름 기법이 여기까지 작용이 돼요. 이거인즉슨 뭐냐? 특별한 인과관계가 없어요. 앞에 동전을 통해서 숫자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행복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논리성이 없어.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논리성이 없어요. 의식의 흐름 기법 앞에 써놨죠. 그래서 특별한 관련성 있는 의미 있는 인과관계가 없어요. 인과관계가 없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냥 파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앞에서도 했지만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요거를 체크해 준다고요. 의식의 흐름 기법이다. 요거의 의식의 흐름 기법이다. 그래서 네 번째 문단을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동전을 통한 생각들인데 상념이죠. 동전을 통한 생각입니다. 근데 동전을 보면 생각인데 어떤 의미 찾기를 못하죠. 의미 찾기 포기함 이렇게 써놓을게요. 이렇게 의미 찾는 것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한 것이 바로 뭐라고? 의식의 흐름 기법일 뿐이라고. 특별한 인과관계 없다고. 그래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다섯 번째 파트를 보면 조그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개의 기쁨을 찾아라고 하는 건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에서 행복과 좀 비슷하죠. 그래서 기쁨을 찾아 밑줄 들어가세요. 요거를 뭐 심각하게 쓰자라는 것보다 기쁨을 찾아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찾는 거죠. 뭔가가 소망하는 것을 찾아서 길거리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거리를 배회하는 이유입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요것이 거리를 배회하는 이유가 됐었죠. 우리 앞부분에서 미리 봤었던 거 거리를 배회했는데 자, 웅숭거리고에서 쭉 가다가 웅숭거리고 단어 뜻은 좀 체크해 둡니다. 웅숭거리고 궁상맞게 몸을 웅크리다라는 뜻이에요. 단어 뜻 묻는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웅숭거리고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이렇게 독특한 것들은 문제에 물어볼 수 있다. 웅숭거리고 밑줄 쳐둬서 궁상맞게 쪼그리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궁상맞게 몸을 웅크리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슬슬 앞에서 안 했던 부분들을 좀 체크하게 될 텐데 자, 맥없게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남대문의 풍경을 제시하고 있죠. 웅숭거리고 해서 밑줄 들어가세요. 거기요.
어디냐면 서너 명의 지객꾼들의 모양이 매겁다. 그래서 남대문의 풍경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남대문의 풍경을 제시하고 있는데 맥이 없다라고 했죠. 활기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생기가 없어요. 네, 생기가 없다. 활력이 없는 건데 구보가 그랬던 것처럼 예, 주변의 환경도 네, 활기가 없는 거죠. 자, 그러나 그곳에는 그죠? 네. 그래서 네, 맥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다음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하는 부분에서 네, 고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세모쳐 봅시다. 이것이 네, 구보의 주된 심리예요. 앞부분에서 나타난 구보의 주된 심리 또는 생각이 고독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람들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한다 해서 가고 싶다, 생각한다 정도를 밑줄 쳐두면 되겠죠. 가고 싶다, 네, 생각한다 하는 부분에서 네, 밑줄 들어갑시다. 가고 싶다, 생각한다, 밑줄. 자, 여기에서 구보는 외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도죠. 이 내용은 외로움 또는 앞부분에서 얘기했었던 네, 고독이죠. 고독에서 네, 벗어나려는 생각이 있음을 가볍게 확인 가능해요. 이 부분은. 자, 벗어나려는 생각인데 이 벗어나려는 생각을 다른 말로 두 글자로 줄이면 뭐다? 네, 소망이 있는 거죠. 구보의 소망은 고독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간단하죠? 다음에 눈앞에 경성역을 본다. 네, 경성역도 밑줄칩니다. 여정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네, 근대 문명의 상징,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이제 문명 근대화의 상징이자 또는 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이기도 하지요.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것이다. 인생 동그라미 칠까요? 이제 의미 분석 좀 합니다. 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 어떤 사람으로서의 어떤 활력과 인정들이겠죠. 네, 활기참과 인정입니다. 그래서 네, 활기와 인정을 의미한다. 사람으로서의 정을 의미하는 걸로 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 낡은 서울의 호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서울의 호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기 박스로 예, 입혀질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의 호흡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낡은 서울의 호흡, 그래서 요거 밑줄 쫙 쳐놓고 단어 뜻, 여기서는 단어 뜻 체크하는 거 예, 조심해야 돼. 그래서 낡은 서울의 호흡. 자, 낡은 서울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온정 있는 사람들의 호흡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의 삶을 얘기한다라고 체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옛날의 삶과 관련이 되는데 온정이 있는 그 앞부분에는 온정이 있는 사람들의 호흡이다. 온정이 있는 사람들의 호흡이다 라고 체크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호흡. 다음 도회 소설가는 도회 항구와 친하여야 한다 해서 도회의 항구 밑줄치고요. 이거는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네, 도회의 항구. 항구니까 어디로 떠나고 오고 갈 수 있죠. 도회 항구. 이거는 보조관념이고요. 이거에 대한 원관념을 체크하자면 앞부분에 경성역 밑줄친 거 있겠죠? 네, 경성역 밑줄쳐서 경성역이 바로 근대 문명의 상징이자 도회 항구의 원관념이 되는 표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경성역이나 도회 항구의 의미는 어떤 그 근대화 문명의 중심지다라고 하면 됩니다. 경성역, 옛날 서울역이죠. 그래서 네, 근대화죠. 네, 근대화에 관련된 근대화의 네, 중심지라는 의미를 여기에다가 갖다 붙일 수 있다. 자, 그래서 네, 고독을 3등 대합실 군중 속에서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해서 9번째로 고독을 피할 수 있으면 그만, 요게 핵심이에요. 네,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요 부분이죠. 고독을 피할 수 있으면 그만, 요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게 경성역에 가려는 궁극적인 의도다라고 하나 정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경성역에 가려는
궁극적인 의도는, 궁극적인 의도는 옛날에 어떤 그 삶을 그리워하는 것보다 고독을 피하려고 가는 거죠. 경성역에 가려고 하는 궁극적인 의도. 그래서 소주제는 남대문을 지나 경성역으로 가는데, 경성역으로 감인데, 남대문은 옛사람들의 호흡과 활기가 좀 사라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외로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경성역, 근대화의 중심지이자 도회의 항구에 해당되는 경성역에 가서 나도 고독을 좀 피하고 싶어, 고독을 벗어나고 싶어 라는 의도로 경성역에 갑니다. 이제 6번 단락으로 정리해 봅시다. 그러나 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경성역에 있었다. 그곳에 있었다. 밑줄 들어가고, 내면의 의식의 흐름 기법이기 때문에 어떤 시간, 장소, 소재, 인물의 변화를 통해서 내용 변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흐름은 연속으로 쭉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경성역에서 오히려 고독이 커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군중 속에서 고독이 심화되는 거죠. 그래서 군중 속 고독이 오히려 더 커지는 아이러니가 좀 발생이 된 거고, 세 번째 하나 더 체크할까요? 고독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건,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꼈다라고 하는 건, 근대화 문명의 부정적인 면을 나타내는 거죠. 근대화 문명의 어떤 부정적인 속성, 이제 막 문물이 발전하고 막 도시가 발전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속성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표현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떤 문명의 부정적 속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석해 줄 수도 있다. 구보가라고 하는 이 6번째 문단 전체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 빼고 구보가 하는 그 부분부터 변소에 다녀올 동안에 그네들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다. 해서 일조차 없었다. 전체 블록처럼 묶을 수 있어요. 아마 열어줄 때 이렇게 블록처럼 묶을 수 있는 부분이죠. 블록처럼 묶을 수 있는 부분인데 가로를 쳐도 되고 블록처럼 묶어봅시다. 1번, 군중의 모습들이 여기서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인간관계가 단절된 모습이죠. 군중의 모습인데 온정 X라고 해놓으면 일단 작품 내 표현에서 정리가 된 거고, 이제 숨은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군중의 모습에서 인간관계의 단절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 단절의 모습이 나타나고, 인간관계가 단절이 됐다. 또는 상호 간의 교감이 포기되어 있는 모습이다. 포기라고 체크할게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인간관계가 단절이 되고 상호교감이 포기된 이 부분이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 된 거란 얘기죠. 보편적, 삶의 양식이 됐다. 또는 삶의 양식이 됐다. 그 모습으로 변한 것이, 이게 문제인 거죠. 당연히 인간관계 단절되고 상호교감 안 하는 것이 그냥 평범하고 상식적인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에 구보는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하고 또 가여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결국 맨 마지막에서는 그 가엽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이 근대화의 어떤 모순적인 면모가 드러났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 7번째 단락으로 넘어갑시다. 7번째 단락으로 넘어갑시다. 노파부터 체크할까요? 소주제 6번째 문단 체크할까요? 경성역에 바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빨간색으로 했나요? 경성역의 바쁜 사람들의 모습이죠.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에서 플러스 뭐가 됐다고? 고독이 더
업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더 고독감을 느꼈다. 요거까지 포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네, 7번째에서 노파가 먼저 나올 거예요. 자, 노파 동그라미 치고 연민의 대상이요. 우리 은전 한입 부분에서 내가 상해 가서 거지를 봤었던 얘기가 관련이 되는 거죠. 구보가 봤을 때 네, 불쌍하게 생각하는 연민의 대상이에요. 우리 민족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플러스 네, 관찰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관찰의 대상이면서 거기서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네 집에 드난을 살다가, 드난이라고 하는 거 단어 체크할까요? 드난, 네, 일해주며 파출부처럼 일해줘요. 예, 방, 구석, 거처, 임시로 사는 거죠. 임시로 요 정도로 좀 할게요. 드난, 단어 뜻. 이미 굳어버린, 거기서부터 노파의 외모 묘사입니다. 예, 이미 굳어버린 부분부터 쭉 해서 안면 근육은 어떠한 다양한 일에도 퍼질 턱이 없고, 그 다음에 그의 몽롱한 두 눈이에요. 두 눈까지, 여기까지가 외모 묘사죠. 노파의 외모 묘사가 있습니다. 누구와 관련된다? 노파와 관련된 외모 묘사. 근데 이 외모 묘사를 한 이유는 뭔가를 얘기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외모 묘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암시한다? 노파의 어떤 고단한 삶의 여정을 나타내는 거죠. 노파의 고단한 삶을 암시하는 내용이에요. 노파의 고단한 삶 암시. 비록부터는 또 따로 나눠야 돼요. 네, 비록 부분부터는 이게 구보의 추측입니다. 그에 따라 그지없는 효양을 가지고도 감동시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 비록 모른다. 요 부분까지는 구보의 추측입니다. 그래서 구보가 노파의 마음을 추측한 거죠. 노파의 심리 또 마음을 네, 추측한 표현입니다. 추측한 표현이다. 왜? 구보의 입장에서, 초점 화자처럼 구보의 입장에서 노파를 전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측 표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네, 추측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네, 체크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연민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시골 신사인가요? 네, 시골 신사는 세모 칩시다. 시골 신사는 구보에게 있어서는 비판의 대상입니다. 시골 신사는 비판의 대상이 되더라. 비판의 대상. 그의 시골서부터는 이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이어져 있지만 구분할게요. 그래서 거기 네, 그의 시골서 하는 부분부터 또 저 노파에서 한 것처럼 쭉 블록을 처리하거나 가로로 칩시다. 그래서 네, 일용 자파도 있고 흔히 쓰이는 약품도 갖추어 있을 게다. 그래서 있을 게다까지 먼저 나눠봅시다. 있을 게다 여기까지 나눠서 시골 신사에 대한 네, 구보의 상상이죠. 구보의 추측 또는 네, 상상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 계속해서 그놈 어쩌죠 차에 오를 게다. 구보는 그 시골 신사가 하는 부분이죠. 그 시골 신사가 노파와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해서 그 시골 신사가 여기 결정타 나오네요. 그 시골 신사가 그 다음 계속해서 중간 키워드 노파와 사이에 되도록 노파와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부분이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쭉 밑줄을 쳐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일단 어떤 그 시골 신사의 어떤 행동을 구보가 관찰을 한 거겠죠. 그의 행동을 관찰을 하면서 뭔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관찰하면서 여기에서 정리할 수 있는 건 네, 시골 신사의 어떤 몰인정한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노파를 꺼려하는 거죠. 노파를 꺼려한다라고 봤을 때 이 꺼려하는 것은 몰인정함,
온정이 없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보면 네, 인정이 없는 거죠. 온정이 없는 행동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비판의 대상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를 업신여겼다. 만약 그에게 얕은 지혜와 또 약간의 용기를 주면 그는 3등 승차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1, 2등 대합실에 오만하게 자리 잡고 있을 게다 라고 해서 추측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8번째는 계속해서 추측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아마 추측한 표현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여기 하나 좀 해야 돼요. 여기서 다른 색깔로 좀 해볼까? 네,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노파가 있고 여기 노파 부분이 있고 여기 시골 신사 부분이 있어요. 이 두 가지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몽타주 기법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요 단락으로 이해하세요. 여기 그래서 네, 몽타주 기법이 여기에서 사용이 된 겁니다. 서로 다른 장면을 나란히 붙여놓은 듯한 우리 TV 화면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과거 회상을 할 때 막 이런 장면 여기 떠오르고 여기 장면 또 이렇게 이어지고 해서 이렇게 몽타주 기법이 사용된 걸 설명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에서는 몽타주 기법을 사용을 해서 노파와 시골 신사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죠. 시골 신사는 비판의 대상인데 이걸 좀 더 하면 나름대로 자신의 노파에 대해서 내 우월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심리를 좀 보면 내 우월감, 또 노파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요. 냉소적이고 하는 이런 비판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몇 번이고 강조합니다. 이 부분의 단락은 몽타주 기법이 주된 테마고 몽타주 기법은 자, 다시 한번 몽타주 기법은 모더니즘 기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소주제보다 중요한 게 기억해야 됩니다. 자, 몽타주 기법 또는 모더니즘 기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문제가 돼요. 모더니즘 기법을 통해서 누구와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노파와 시골 신사에 대한 네, 관찰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노파와 시골 신사에 대한 관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8번째 단락은 문득 구분은 하는 부분이죠. 그의 얼굴에서 부종을 발견했대요. 네모칸 칠까? 네, 네모칸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8번째 단락으로 가서 자, 첫 번째는 네, 부종을 발견을 했어요. 부종 발견 또는 부종에다 네모칸. 이것은 네, 다양하게 구보가 다양하게 병에 대해서 상상하게 되는 어떤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종, 몸이 붓는 현상인데 부종을 발견했다. 첫 번째, 몸이 붓는 현상, 얼굴이 붓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다양한 병을 연상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병들에 대해서 연상을 하게 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그의 앞을 떠났다. 신장염, 네, 밑줄치고 그뿐 아니라 구보는 자기 자신의 만성 위확장 밑줄 쳐놓고 새삼스레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해서 신장염, 네, 부종에서 신장염으로 화살표, 그 다음에 신장염에서 만성 위확장으로 화살표 해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병을 연상하게 되는데 그러면 3번으로 좀 여기다 체크할까요? 해서 3번은 이쪽으로 좀 땡겨와서 이렇게 다양한 병을 떠올렸다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경성지방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네, 경성시민, 서울시민들이야 경성시민들이 굉장히 다양한 네, 정신적, 네, 육체적으로 병을 앓고 있다 또는 네,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네, 상징하고 있다. 육체적 질병을 앓고 있음을 질병 네, 앓고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네, 매점 앞으로 갔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40세의 노동자, 전경부의 평범한 팽룡,
돌출한 안구, 또 손의 경미한 진동, 분명한 바세도시병, 네, 바세도시병도 밑줄. 그래서 예, 화살표 연결합니다. 부종부터 신장염, 만성위약장, 바세도시병까지 쭉. 결국 깨끗한 느낌을 주지 못한다. 각종 병의 종류들이에요. 사실 바세도시병도 있는데 네, 팽융, 돌출한 안구 이것도 일종의 병과 같은 증상이겠죠. 경과 증상일 텐데 그의 좌우에는 좌석이 비어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앉으려 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두 칸통 떨어진 곳에 있던 아이업은 젊은 아낙네 밑줄 들어갈까요? 자, 요게 좀 숨어 있는 건데 아이업은 다시 한번 아이업은 젊은 아낙네 갑자기 갑툭튀로 출제가 되면 좀 문제가 되니까 이 아이업은 젊은 아낙네가 구보가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어떤 매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네, 구보가 고독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구보가 고독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되는 그 대상이 그 인물인 원인 인물이죠. 원인 두 번째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업은 젊은 아낙네. 구보가 고독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면 구보가 고독을 느끼게 하는 인물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를 안 했는데 바로 요 아이러니하게도 요 시골 신사가 네, 시골 신사가 구보가 고독을 느끼게 하는 후반부의 원인 첫 번째가 바로 시골 신사입니다. 의외로 함정이 될 수가 있죠. 시골 신사 아이업은 젊은 아낙네 구보가 고독하다라고 느껴요. 노팔복은 연민을 느낍니다. 그래서 고독을 느끼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골 신사와 아이업은 젊은 아낙네가 그의 바스켓 속에 꺼내다 잘못하여 신문부터 한 개의 복숭아를 굴러 병자의 발 앞에까지 왔을 때 여인은 그것을 쫓아 집기를 단념하기조차 하였다. 병자의 오기 꺼려하는 거죠. 그래서 여인은 하는 부분인가요? 그래서 여인은 그 과자를 집는 것을 포기하였단가요? 네, 해서 단념하기조차 하였다. 해서 단념하기조차 하였다까지 쭉 밑줄 칠 수가 있겠죠. 여인은 단념하기조차 하였다. 과자 집는 아마 그 당시 비싸고 좋은 과자였을 거예요. 그 과자 줍기를 단념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첫 번째는 병자를 꺼려하는 거죠. 병자를 꺼려하기 때문에 좀 몰인정, 온정이 없는 거예요. 앞에서 온정이 없어서 행복을 못 느끼게 하는 인물이겠죠. 다음 두 번째. 아이업은 젊은 아낙네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다는 뜻이겠지. 병자를 꺼려하는 건데 이 병자를 꺼려한다는 것은 현대인의 비인간적인 모습이죠. 현대인의 비정한 면모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비정한 면모가 구보를 더 고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결국은 군중 속에서도 외로움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정한 면모고 결국은 구보는 행복을 찾아서 군중 속에서 고독을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려줄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해요. 더 고독해지니까. 구보는 이 조그만 사건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그의 대학 노트를 펴들었다. 그래서 대학 노트 친절하게 작은 따옴표가 되어 있어요. 자, 대학 노트 밑줄 쳐놓고 첫 번째 소설 창작의 도구다라고 체크해 줄 수가 있는데 이 소설 창작의 도구는 자, 여기서 조금 체크해야 됩니다. 소설 창작을 어떻게 하느냐? 눈앞의 사실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거죠.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소설을 창작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결국은 소설화되어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사실 관찰해서 기록하고 이렇게 소설화하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고현학이라고 한다. 문단별로 뭐가 있다? 아까 의식의 흐름 기법, 몽타주 기법, 여기는 고현학적인 특징이다. 고현학적인 특징이 드러났다 해서 문단별로 이 대표적인 특징 하나씩 반드시 익혀둬라. 소설을 재미로 볼 거는 아니에요.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이거 재밌는 게 아닌데 이러한 독특함들이 있으니까 독특함으로 내용을 정리하라 라고 하는 거죠. 대학 노트 하는 거죠. 고현학이죠. 고현학의 특징이 여기에서 드러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고현학 아까 처음에 도입 부분, 인트로 부분에서 설명을 했는데 고현학이 어느 부분이지 이렇게 헤매지 말고 이 대학 노트에서 이렇게 사실적인 관찰 기록을 남겼다. 그것을 소설처럼 발표를 했다. 그것이 고현학이에요. 오케이? 네, 그거를 기억해 달라 라고 하는 거죠. 고현학에 대해서 알아둬야 된다. 그러나 그가 문 앞에 기대어서는 캡쓰고 린네르 스메일이 양복 입은 사내가 있죠. 그래서 양복 입은 사내, 양복 입은 사내, 얘는 좀 세무쳐야 돼. 시골 신사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일본 정탐꾼입니다. 정체가 양복 입은 사내. 그래서 네, 일제 경찰의 정탐꾼으로 추정되는 인물이지요. 1번, 네, 일본 경찰의 어떤 정탐꾼으로 추측이 됩니다. 예, 정탐꾼으로 아마 네, 추측이 되는데 네, 정탐꾼 추정으로 합시다. 요거는 좀 개인적인 거니까. 그런데 이 양복 입은 사내가 구보가 고독을 느끼게 하는 원인 세 번째 인물이 됩니다. 구보가 고독을 느끼게 하는, 네, 느끼게 되는 원인이 되는 세 번째 인물이 돼요. 요 후반부에서 시골 신사, 아이업은 아낙네, 그 다음에 양복 입은 사내가 구보를 계속해서 네, 외롭게 합니다. 자, 그래서 각 문단별로 처음에는 그 박태원의 소설의 전반적인 특징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까지 집어넣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그 특징들이 하나씩 반영된 것을 확인하자. 이게 전체 소설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 특징이 나타난 소설을 좀 정리한 거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내신형뿐만이 아니라 수능형으로 좀 보면 네, 여러형 소설이 있지요. 그래서 네, 컨퍼런스를 좀 하자면 첫 번째 여러형 소설에다가 어떤 네, 지식인의 네, 식민지 지식인의 어떤 그 관찰이 나타나는 부분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수능에서도 출제가 됐었죠. 네, 만세전이라고 하는 네, 작품이 있는데 염상섭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참고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박태원도 썼지만 염상섭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도 존재합니다. 네, 비슷한 경향이죠. 다음 두 번째, 의식의 흐름 기법이죠. 의식의 흐름 기법, 뭐 복이라든가 이렇게 좀 참고될 만한 작품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이상의 날개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날잡구나 해서 이상의 날개 작품과 가장 연계가 잘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요 부분이 내신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작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합니다.